완전히 무시를 하고 어떤 식으로 갔냐면 듣도 보도 못하는 4+1 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요. 이들이. 4+1 협의체라는 게 원래 그 민주당과 민주당 2중대, 3중대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냥 4+1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만 빼고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진짜 야당 자유한국당은 싹 빼버리고 자기네들끼리. 근데 이 자기네들끼리 4+1은 보통 5잖아요. 근데 4+1은 5가 아니고 4+1은 1이에요. 결국은 민주당 1당이에요. 민주당 1당. 나머지는 어차피 다 민주당 2중대, 3중대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자기네들은 여야가 합쳐서 4+1이 정했다 그랬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1당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냥 통과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를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것이 불법인지 아니면은 불법에 준하는 건지 이것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원래는 교섭단체라고 제가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은 그 교섭단체가 모여서 그거를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거 자체가 불법이다. 예, 그 자체가 불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 시트라고 하는데 이제 그 소모기참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어요. 계산하고 이런 거. 근데 그거를 보통은 뭐냐면 민주당 사무처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가 그러니까 정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기재부 정부 측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나씩 다 걸면 죄가 돼요. 정치 개입죄도 공무원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리행사, 방해, 뭐 직권남용 붙이면 다 죄가 돼요.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다 공무원들한테 붙였거든. 관행이다. 관행? 아니다. 그건 너넨 죄야. 이렇게 말했어요. 다 웬만하면 직권남용이야. 웬만하면 다 직무유기.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다 이제 꼼꼼히 해가지고 걸면 다 걸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쨌든 막아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못 막아요. 이미 그냥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당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거를 대응을 할 건지 이것도 사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법이라는 게 불법을 저질렀다 이러면 사후적인 거잖아요. 사후적인 걸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수사하죠. 법원에서 1심, 2심, 3심 해갖고 대법원에서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당장 그거는 그냥 고소로 이제 우리가 하면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문제는 지금 당면한 게 있는 거예요. 뭐냐? 이 4+1 협의체를 가지고 무슨 짓을 또 하려고 하냐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지금 공수처를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맞아. 이거를 그러면 연결을 해서 일단 물어보면 지금 13일쯤에 본회의를 열리셔서 그때 이 선거법이나 이 공수처법이 통과가 될 확률이 있다라고 이제 전화 들었는데 사실 이 청년들은 이게 왜 잘못됐어? 이게 정확히 왜 문제인데 이렇게 싸워?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수 있어요. 아니 일단은 예산안에 대해서 보면 그건 결국 다수결로 통과되는 거잖아요. 이 국회라는 건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저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국회의원 숫자를 그 4+1 자기네들끼리 개모임을 했는지 친목 모임을 했는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합치면은 숫자가 다수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자유한국당을 빼고도 그 숫자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꾸 목에서 지금 몸이 아직 회복이 다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다수결을 통과시켰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치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청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청년들은 젊은 시절에는 결과보다는 그 절차의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차적으로 이게 정당하지 않고 적법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는 날치기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생략해버리고 다수당이 약한 자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지금 공수처 문제도 그렇게 갈 거다. 아 우리는 더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 거지. 아마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막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건 또 그 민주당과 4+1, 그 개모임, 저는 개모임이라고 얘기해요. 정확하네요. 네, 그 3+1 개모임. 좋네요. 이 4+1 이 개모임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 너무 많이 웃으시는데.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선거를 투표를 해요. 그러면 그 투표를 하면 소수 정당은 이게 비례성에서 우리가 너무 피해를 보니까 연동형 시켜가지고 비례대표를 좀 늘려주는 거 해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 속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무슨 짓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 현재 정의당이요. 6석인가? 4석, 그러니까 10석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20석 이상을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20석 이상을 만드는 방법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무조건 정의당이 여기에 목숨 거는 건 이유는 뭐냐면 20석을 넘기는 방법을 머리를 고안했더니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그래서 국민들과 기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심상정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고 국민들 몰라도 된다고. 그렇죠. 거기 얘기가 지금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정의당 국회의원 숫자 늘려주는 법안인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왜 정의당 국회의원 숫자 늘려주는 법안에 왜 목숨을 걸고 왜 해주냐?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4+1은 5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1은 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머리를 굴린 거예요. 자, 이해찬 대표가 100년 집권하겠다고. 1000년 만년 집권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100년 집권이라는 건. 그렇죠. 그냥 우리는 그냥 죽을 때까지 하겠다. 근데 이건 너무 장난 아닙니까? 100년? 네, 그거에 대한 게 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가능한 거예요. 보세요. 지역구에서 의석수가 늘어나면 비례대표를 한 석도 못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의석수를 많이 갖고 비례대표는 누가 많이 갖고 정의당이 많이 갖는 거예요. 둘이 연합만 하면 어떻게 되죠? 과반이 넘어버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반이 넘으면 무슨 짓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국회에서 다 무시해도 돼요. 다른 정당들 무시하고 정의당과 민주당이 힘만 합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법안을 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지금의 3+1이네요. 네. 그러면 이 개모임 이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앞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가 되면 대한민국은 정의당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모든 법안을 가지고 정의당 대표한테 가서 오케이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의당이 캐스팅 보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회 안에서는 정의당 대표인 심상정이 대통령 노릇하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제일 좋은. 국회 밖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노릇하고 이 안에서는 정의당 대표가 대통령 노릇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두 대통령 노릇하는 자들이 손만 잡으면 좌파 연합정부가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시고도 그런 나라 만들고 싶으십니까? 이런 나라. 근데 일단 선거법이랑 공수처를 따로 보기가 좀 어렵죠. 공수처법은 아니 이제 천년 만년 집권론에 1차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면 두 두 번째가 뭐냐? 공수처예요. 왜냐? 이번에 보셨잖아요.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했죠? 3.15 부정선거 기억하십니까? 네. 잘 모르시는가요? 3.15 부정선거에 대해 설명을 일단 간단하게 뒤에 제가 물어보는 아니 그걸 얘기하다 보니 여기서 끝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만큼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권력을 가진 자 정권이 부정선거 하는 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보세요. 울산시장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 남자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치 공작을 하고 선거 공작을 해서 거의 부정선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울산시장을 거머쥐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게 드러나고 있어요. 청와대가 개입했고 청와대가 하명 수사하고 이런 게 다 지금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정도 되는 지금 청와대 이 일이 만약에 공수처가 생기면 이거는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마음껏 정치 공작해도 되고 선거 공작해도 되고 민주주의를 마음대로 파괴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또 뭐에 목숨을 걸어요? 공수처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문의 핵심 세력이 유재수인데 예를 들어서 뇌물 다 받은 거예요. 어떻게 오피스텔도 받고 뭐 콘서트도 받고 뭐 무슨 사용권도 받고 무슨 항공료도 받고 엄청 받았어요. 뭐 유학자금도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들 유학자금까지 예를 들어서 살림을 다 했네요. 아들인지 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금 뇌물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감찰을 무마시켰어요. 그러니까 쌈 싸먹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이게 청와대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국정농단이죠. 박근혜 대통령을 왜 탄핵시켰습니까? 국정농단했다고 그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탄핵 시켜야 돼요? 네. 안 해야 돼요? 탄핵이 사유가 돼야 돼요.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청년 여러분께 제가 정말 질문하는 거예요. 청년으로서는 이거는 같은 잣대로 간다고 당연히 탄핵이 네. 돼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잣대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젊은 청년들에게는 불공정 이게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청년들이 뭐라 그러면 불공정이 설정값이다. 이럴 정도로 되게 허무한 상황에서라면 이건 굉장히 탄핵감이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저들은 뭐예요? 그걸 또 국정농단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국정원 댓글 수사하면서 국정농단했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 기본 핵심 사유였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린애 장난 수준이었어요. 이거에 비하면 이 울산시장 정치공작 선거공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이 민주주의 이 나라에서 가능한 일이 사실 되게 놀라운데 공수처가 이렇게 합법화되면 이게 더 심해지겠어요. 공수처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검사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는 대상. 그러니까 이 공수처는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검찰청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검찰청 안에 검사들을 어떻게 채워 넣을 거냐면 민변, 자기네 편, 민변 출신 아마 변호사로 채워 넣을 거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수사 대상은 웬만한 공직자는 다 들어가요. 근데 기소할 수 있는 대상에 유독 3가지 그룹이 들어가는 거예요. 판사, 검사, 경찰, 고위경찰. 근데 유독 이 수사기관을 넣는 거잖아요. 수사기관을 지금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는 대상에 넣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네들의 나쁜 거, 범죄, 국정농단하는 거 이걸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독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청년들은 이게 진짜 독재가 무슨 말이야 이러는데 제가 그냥 느끼는 건 이게 신형 독재의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공수처가 결국은 선거법이나 공수처가 어떻게 통과가 된 것 같아요. 최고위원님은 어떠세요? 지금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예산안 처리하는 식으로 다수결만 되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냥 날치기 하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한국당 입장에서는 제일 야당으로서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 거를 막아야 되는 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좀 방법이 아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회의원 총사퇴를 하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회 바깥에다 텐트를 치고 전부 다 거기를 에워싸야 됩니다. 이 국회를. 그리고 국민들한테 기회를 드려야 돼요.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으면 국민들께 호소해서 국민들이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 띠를 만드실 거예요. 국회 전체를 에워싼 띠를 계속 1겹, 2겹, 3겹, 4겹, 5겹 그래가지고 결국 광화문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인간띠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했는데도 민주당하고 4+1 개모임이 날치기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국민들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 탄핵을 외치게 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관심, 국민들의 시간을 얘기죠. 그렇죠. 사실 저희가 그를 위해서 이번 주에 집회가 되어 있잖아요. 이 집회가 사실은 친문 3대 공단에 대한 규탄 대회인데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참에 좀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정농단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산시장 건 네, 그렇죠.
다시 한번 선거공작 정리하면 네, 울산시장법,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하는 유재수, 네, 그 검찰 논란, 네, 그다음에 우리들은행, 우리들은행의 금융농단, 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규탄하게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사건 자세히 들여보면요,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의 잣대로 보면 탄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탄핵이 되고도 사실 남는 일이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거를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사실. 이걸 개인의 비리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친문들이 지금 비리를 저지르고 있어서 이거는 사실 정부의 비리다, 권력형 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아니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유재수 사건. 감찰을 청와대 감찰팀에서 감찰을 하지 못하도록 무마를 시켰는데 그가 누가 했느냐. 지금 이걸 수사 중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유재수라는 사람은 친문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제인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자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연결이 된다니까요. 제인형이라고 불릴 정도에는 이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게 비위가 다 첩보가 들어왔는데 그걸 무마시켰다. 그거를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난리 안에 했으면 이들이 난리 어떻게 났죠. 했을 것 같아요? 난리가 났겠어요. 아마 다 지금 광화문으로 나가서 거의 촛불 들고 울고 막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청와대에서 조국의 감찰관에서 일어난 일이다. 맞죠? 그러니까 조국 씨가 민정수석을 할 때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최종적으로 이걸 누가 못하게 했냐라는 게 지금 수사의 핵심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들이 다 다른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이 사람 핑계를 댈 거고 이 사람은 또 저 사람 핑계를 댈 거고 결국은 위에 이 조국까지 갈 거 아닙니까? 조국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협의해서 했다 뭐 이렇게 말하겠죠. 난 그러면 모른다. 누가 이거는 죗값을 받나요? 이제 수사를 통해서 그거는 알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핵심이 이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알았을까요? 언제 알았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몰랐을까요? 절대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이제 이 우연도 두세 개가 필연이 너무 많아요. 박근혜 대통령 수사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 밑에서 해서 이거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해서 대통령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랬을 때 다 나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알았다로 간 거예요.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송철호 울산시장 그 정치 공작, 선거 공작, 황운하 경찰청장이 알아서 다 하수인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김기현 시장 후보가 공천이 확정된 날 시장실을 압수수색을 해요. 경찰이. 네. 원래는요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은 선거 때는요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 개입하는 거, 공권력이 개입하는 거를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압수수색을 아예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선거 개입이죠, 경찰이. 네. 근데 문제는 또 뭐냐?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또 개입돼요. 아니, 관련이 되어 있어요. 개입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지금은 좀 그러니까 관련이 돼 있어요. 어떻게 관련이 돼 있냐? 송철호 울산시장은 그 사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장 친하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대요. 무슨 토크에서 얘기했다는지 사적으로 얘기했다는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내가 가장 보고 싶은 거, 내가 가장 원하는 건 송철호가 당선되는 거 보고 싶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유재수도 제인이형, 송철호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이 당선되는 거 보고 싶다고 하는 복심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이인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유독 이런 일에 지금 국정농단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작을 수는 있는데 우리들 병원의 금융농단을 사실 좀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거는 이제 얘기를 하려면 여기서 너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수사하는 거를 좀 바라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계속 이 특이한 투쟁을 이어갈 거거든요. 언제까지 이어질 거지?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정부가 무너질 때까지. 아니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젊은이들은 공정한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잣대를 정확하게 가져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미 잣대는 무너졌어요. 공정하지 않은 잣대를 대고 지금 내로남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잣대와 상대방의 잣대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이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고요.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공정하지가 않다. 그리고 조국 씨 그 가족 범죄에 대해서 이미 다 봤잖아요. 예? 표창장을 말이야 위조하고, 그 다음에 뭐 논문에 제1 저자 이름으로 막 자기 딸 이름 올려가지고 의사 만들려고 하는 거, 자기 아들을 갖다가 판검사 만들려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법조인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 엄청나요. 그러면 일단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마무리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기한 농성투쟁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무너질 때까지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저희도 동참을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앞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청년의 이야기를 아까 계속 얘기를 하셨으니까 마무리는 일단 사실 청년들은 조국의 사태로 인하여 되게 무기력한 아까 말한 대로 불공평함이 지금 설정까지 아무리 무엇을 해도 우리나라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진짜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멘트라든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그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면요, 큰 물줄기, 큰 흐름 속에 역사는 계속 그 진화되었나. 요즘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심오한 거 네, 역시 네. 다르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바라봤을 때 지금 이게 계속 우리가 발전되는 곳으로 가고 있나.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다른 역사, 다른 나라의 역사,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역사. 베네수엘라의 역사를 보면 그러면 그 나라의 그 정치가 그 나라는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나? 발전되다가 어느 한순간에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지금 현존하는 나라 중에 지옥이 있다면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베네수엘라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그 지옥행 열차에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순간 한 사람을 잘못 만나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 나라의 그 공동체가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 수많은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고 했다니까요. 그죠? 이게 영원 무궁토록 대한민국이 갈 거다. 이거는 그 공동체의 의지만이 그거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라는 망하고 새로 세워지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 대한민국이라는 이 호가, 이 배가, 이 공동체가 지금 망가지고 부서지고 해서 아예 사라질 것 같은 그 위험에 우리가 놓여 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는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결단. 네, 대한민국 호를 잘 살려서 우리가 이 위기에 난파되지 않고 선장을 바꿔서 다시 가자. 선장을 바꿔서 가야죠. 네. 이런 걸 하면 여기에는 젊은이나 뭐 늙은이나 뭐 예를 들어서 어린 남자나 여자나 이런 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청년들은 어때요? 더 많이 열정적이고, 네. 에너지가 넘치고, 그 다음에 그 불의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그게 정의롭고, 30대 청년들의 모습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앞장서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제 안타깝죠. 근데 이제 그 청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다 망가뜨리는 거는 정치인들 다 니네들이면서 왜 우리한테 그러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이제 자신들의 목소리가 위로 안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그 가정이 무너졌을 때, 무너지려고 할 때, 그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들, 애기들, 네, 그 이제 학생들, 저도 이제 애들을 키우고 있지만 그 아이들의 한 마디가 사실은 그 공동체를 다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다시 살려낼 수가 있거든요. 아빠 힘내세요. 엄마 힘내세요. 맞습니다. 사랑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실수로
엄마 아빠의 잘못된 결정으로 그 가정이 무너진다고 할 때 이게 아빠 탓이잖아요, 엄마 탓이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그래도 엄마 아빠는 사랑합니다. 그죠? 맞네요. 그런 마음이 아니면 지금 나라를 못 지키니까 호소하는 거예요. 네, 호소드립니다. 이건 사랑해 호소하는 주세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진짜로 마무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안내 말씀 두 가지를 드리고 진짜로 마무리를 할 텐데, 저희 이 농성의 이 현장 라이브는 10시, 매일 10시, 3시, 8시에 매일 찾아갈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많은 사랑 부탁을 드리고, 자, 두 번째 공지는 저희가 오는 토요일 1시에 광화문에서 규탄 대회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힘과 호응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1시에 광화문 집회에서 힘을 모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공지를 드리면서 우리 최고위원님과 제가 이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